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환 관련 여신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시면 외환 관련 여신이 뭐냐면 외환으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무역금융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대출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핵심은 지급 보증이죠. 그리고 외환 회계가 있다. 근데 이번 교재에서는 외환 회계가 좀 많이 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바뀌은 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페이지로 5페이지를 가면 무역금융이 뭐냐? 이게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누가 해주냐? 은행이 해주겠죠. 네, 은행은 대출을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담보가 없으면 대출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해줘요. 어떤? 수출 계약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니고 어떤 요건이 있는데 수출 계약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애플에 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해줍니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이 물품 이렇게 생산 비용 등을 이제 대출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가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이 돈을 받았으면 이제 대금을 받았겠죠. 그럼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단기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5년 뒤에 받겠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단기 대출이다. 심지어 그 전년도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있어도 대출해 줍니다. 그게 되게 놀랍죠. 그렇죠? 은행은 대출을 진짜 안 해주는데 그냥 대출해 준다 이거고. 자, 그럼 이게 은행이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싸죠.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무역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보면 이게 뭐냐면 수출 전 선적전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선적전 금융. 왜 그러냐? 물건 만들기 전에 이제 대출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자, 거기 봅시다. 그 5페이지에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하여, 그러니까 생산, 원자재, 완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단기 원화자금 대출, 거기다 별표, 단기 원화 대출입니다.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건데 외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외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 원화 대출이다. 자, 여신, 즉 무역 관련 대출을 의미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선적전 외화 입금 전에 발생하는 그런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한국은행이 어떤 걸로 쭉 만들었다. 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7번에 가보면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선적전이 있고 선적 후가 있어요. 선적 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역엄의 할인이죠. 그러니까 엄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적을 하고 나면 각종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담보를 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정책금융 이름이 이제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거기 써있지만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그러니까 환어음이 나오면 담보대출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여기 더 꿀 아닙니까? 대출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선적 후에 일반적으로 무역어음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고 미리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죠. 인수 및 할인. 이게 있고, 선적 후는 뭐죠? 대표적으로 환어음 매입이죠, 매입. 그죠? 그러니까 서류의 매입이죠. 그냥 환어음 매입이라는 게 있는데, 다 배우셨죠? 1과목, 2과목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게 그냥 선적 후 금융이죠. 근데 보통 이걸 받겠죠, 그냥. 지원해 주는데, 안 받으면 바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해주냐? 그렇진 않고, 자금에 수출 단계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생산 자금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구매하는 자금인지, 그 물건을 만드니까 완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뭐 다시 파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받아요. 근데 이제 뭐 한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수출하는 데를 또 나누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별로 대출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2억 불 미만은,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2억 불 미만, 그러니까 2천억, 한 2,600억이 되겠죠. 그 미만은 포괄로 받을 수 있어요. 퉁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게 좀 나옵니다.
그럼 내국 신용장으로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역금융은 내국 신용장을 받으면 하청업체가 또 수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후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뭐 하냐면 이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품 만드는 대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얘가 물품 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상환해야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출해준 은행에서 대출 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으로 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다. 자, 그 다음에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여신이 있기 때문에 외국한 업무 취급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이 이렇게 있으면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은행에서도 받고 신한은행에서도 받고 국민은행에서 받으면 그거 말이 안 되죠. 한 개의 은행에서만 이제 받고 그걸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그 외국한 은행이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좀 싸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일반 금융에 비하여 어떤 금융회사의 자금 사정 뭐 맨날 채권 발행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그런 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도 돈 없으면 채권 엄청나게 발행하거든요. 금리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이제 해준다. 자, 무역금융의 종류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했죠. 생산, 원자재, 완제품입니다.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이제 원자재는 생산 자금은 뭐냐면 이제 뭐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뭐 이렇게 각종 뭐 임대료, 뭐 그다음에 뭐 인건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재를 구매하는 건 이제 국내에서도 되고 해외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해외에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완제품을 보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된 얘는 국내만 됩니다. 거기다 별표 써 있죠. 그래서 그 9페이지에 보면은 원자재는 수출용도 되고 해외로부터 사는 것도 되는데 내국 신용장, 그러니까 국내에서 땡기는 것도 돼요. 근데 완제품은 안 된다. 얘는 국내에만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그 포괄금융을 보면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이래요. 전년도인데 어떤 기점으로 해서 내가 뭐 한 10년 일을 했어요. 그럼 전년도 기준이 있겠죠. 근데 바로 지금 생겼어요. 내가 지금 바로 회사가 생기면 전년도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포괄금융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이니까 과거 1년간 내가 딱 회사를 만들었다. 그럼 과거 1년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자금 용도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퉁쳐서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억 불이 중요하죠. 2억 불. 2억 불이면 한 2,600원 되겠네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 그렇죠? 꽤 큰 금액이죠. 자, 넘어가서 무역금액의 절차 이런 거 하시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14페이지로 가보면 융자 대상이 나오는데 거기 써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게 있긴 한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신용장 기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하면 돼요. 신용장 은행이 뭐 지급 보증 해준 거니까 뭐 믿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 이제 신용장이 발행이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어쨌든간 자, 신용장. 자, DPDA 요것도 DPDA도 보통 은행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계약서가 있으면 대출해 준다. 내국 신용장 대출해 준다. 이것도 은행이 끼기 때문에 뭐 확실하죠. 자, 그런데 공급 계약서가 있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들고 와서 공급 계약서로 인정해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외국 정부, 그다음에 선박 건조 공급,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뭐 한국국제협력단, 그다음에 그 국제기구 발급 구매 주문서, 그러니까 퍼체스 오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출 거래에 은행이 발급한 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은행이 끼고 뭐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건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들고 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업체랑 막 아무거나 막 계약서 맺고 와갖고 대출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16페이지로 가면 실적금융 수혜가 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계약서가 있으면 되지만 그 다음에 뭐다?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이걸 쌓으면 눈먼 돈을 준다. 그러니까 눈먼 돈이란 말이 있어요. 무역업계에서는. 자, 상기 수출 신용장 공급 업체에 따라서 과거에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미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으면
올해 또 만들어서 보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겠죠. 자, 관세법에 의해서 보세 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뭐 아무튼 뭐 여기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세 창구에서 파는 것도 다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팔았다. 그럼 그게 다 실적이 된다. 우리가 이제 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나 뭐 이렇게 수출을 했을 때 왜 구매확인서 같은 걸 이렇게 내가 수출 실적을 이렇게 채워야 되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그런 거다라는 거죠. 물론 뭐 영세율 적용받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개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역이긴 한데 중개가 아니고 중개죠. 중개무역은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그냥 해외 물건 팔아다가 네가 파는 그런 커미션 먹는 장사잖아. 이건 안 줄 거야. 이런 거. 나머지 다 이중융자예요. 잘 보면 중개무역 방식, 그러니까 국산 원자재를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뺀다. 나머지는 뭐죠? 이미 대출을 받은 거예요. 밑에 보면은 그 17번에 보면은 17페이지에 가보면 인도전 금융을 받았어요. 그럼 또 받아? 그건 안 되지. 두 탕 뛰면 안 돼. 그거는 한 번만 해줄 거야. 이런 거죠. 자, 전액 무역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뭐 또 대출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안 돼, 안 돼. 그런 거죠. 아무튼 이중융자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만 되고, 요건 안 되고 나머지 다 이중융자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내 수출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은행에 가보면 은행에 별도의 외화 대출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무역금융이라는 건 정책금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냥 은행에서 해줄 수 있죠. 은행에서 그냥 담보 잡고 하는 게 은행 외화 대출이에요. 담보 잡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됩니다, 사실. 은행이 담보 잡고 한다는데 해줍니다, 다. 용도만 맞으면 다 해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이건 정책 금융상 안 해주는 거죠, 요게. 그래서 다음 그 외화 대출에 가보면 이런 건 안 해주는데 해주는 게 있다. 담보 잡고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외화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죠.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만 걸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은행의 정책상 그 대출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상 맞는다면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선적적 금융에서만, 그러니까 무역 금융에서만 제한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먼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실적을 은행 입장에서 되게 좋진 않은데, 그 무역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시면 무역 금융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실적을 이제 쌓는 게 중요하다. 그 실적이라는 게 뭐냐? 거기 보면 이제 직수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수출은 무조건 뭐죠? FOB 금액입니다. FOB고 수입은 CIF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출할 때 이제 운송비랑 보험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CIF는 반대죠. 수입할 때는 이제 상대 쪽에서 내주기 때문에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FOB하고 CIF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인고턴즈 다 배우셨죠?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수출할 때는 FOB, 수입은 CIF 이렇게 그냥 외우면 간단합니다. 자, 직수출.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수출 실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랑 다르게 일단 관세청을 통해서 실적을 받은 게 인정된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수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수출이 면제됐는데 그러니까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에 따라서 해외에서 파는 거예요. 그것도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에서 되는 것들, 구매확인서 다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로 파는 거죠. 리스 같은 거 다 된다. 자, 그래서 기태 보면 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이런 거 다 된다. 한마디로 그냥 해외에 팔아먹는 거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이제 당연히 관세청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관세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입할 때 말고 수출이니까 관세환급은 되지만 어쨌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실적 인정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계약서는 좀 꼼꼼하게 봐야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실적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상기 18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인정한 분만을 집계한 수출 실적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 용도 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출 신용장 등의 보유와 관계없이 과거 수출 실적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인정 금액은 뭐냐? 금액은 FOB라고 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수출 신용장 등에서 본선 인도 가격으로 계산해라. 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본선 인도 가격으로 환산해라. 그러니까 CIF라고 이제 수출 실적을 계산하면 여기에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실적 금액에 빼라 이런 거죠. 빼라.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제 CIF로 100을 신고했는데 운임이 10이고 보험료가 10이야. 그럼 수출 실적은 80이야.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금액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환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서 계산해라. 사전 송금, 뭐 수출 대금 입금된 거, COD, CAD, 뭐 현금 거래니까 현금 입금된 거, 팩토링, 뭐 입금된 거 이런 거죠. 보세 판매장, 판매한 실적 이런 겁니다. 자, 국내 수출 실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국 신용장은 보통 원 신용장에 의해서 하청을 준 사람들이 하청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원청에게 납품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청 납품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다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으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납품을 해서 그 납품한 가액이 수출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수출 금액에. 그 금액을 인정해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 수출 실적 인정의 제한이 나옵니다. 자, 신용장 기준으로 수혜업체인 경우, 자, 신용장 등과 관련해서 대금의 영수가 동일한 외국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대출 나갔으면 돈 받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로 받으면 대출도 나갔고 그 돈도 횡령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실적 기준금융의 포괄 수혜업체가 동업체에 대한 융자 취급 은행을 다르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라에 한번 볼게요. 라 위탁 가공 무역의 경우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실적은 생산 자금 및 포괄 금융 융자 한도에 한정해서 제외됩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그러니까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건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맡겨서 거기서 가공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데서 산 거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럼 그건 뭐죠? 해외에서 사가지고 해외에서 파는 거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자, 인정 시점이 나오는데 다 보면 입금된 때예요. 그러니까 21페이지로 가보시면 다 입금 때인데, 자, 구매 확인서만 별표를 쳐놓읍시다. 얘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한 때예요. 보통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돈 주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입니다. 거기다만 별표. 자, 나머지는 뭐죠? 입금된 때죠. 입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걸 22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신용장은 매입하면 돈 받죠? FOB 금액으로 다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금이죠, 다. 그죠? 근데 구매 확인서만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1입니다. 그죠? 자, 거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승계 및 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양수 양도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 합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해준다. 자, 이관도 가능하다. 자, 융자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금 있고 원자재가 있고 완제품이 있다고 했죠. 용도별이고, 모르겠어 그냥 포괄로 할게. 2억불 미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페이지로 가면 국내에서 완제품, 원자재 가공하거나 수출대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FO 금액이 있잖아요. FOB 금액에서 얘하고 얘를 뺀 거예요. 원자재하고 완제품을 구매한 금액을 뺀 게 그냥 생산 자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자, 예전에는 뭐 제조시설을 갖춘 데 만드는데 지금 뭐 제조시설 없는 서비스 업체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업체들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품, 농수산물, 뭐 자가 생산하는 원자재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그래서 2015년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을 포함한 뭐 다 됩니다. 아무튼 다 된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것들은 다 된다. 자, 원자재인데 원자재는 거기 나와있죠. 자,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일람 출급 조건으로
직접 수입하거나 별표,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매 기준은 뭐예요? 수입 금액을 요거를 포함한 금액. 자, 외화 금액으로 한다. 당연하죠. CIF 금액으로 해야죠. 수입은. 자, 다만 선수출 후 수입을 위하여서 수입 신용장은 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 자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완제품.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국내. 해외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면 국내에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살 때는 뭐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출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국 신용장 이용하겠죠.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매 확인서를 주지 않겠죠. 왜냐면 돈이 없어서 대출받는데 무슨 구매 확인서를 줍니까?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 이용한 거를 그 금액을 완제품 구매 자금으로 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포괄금융이 있어요. 포괄금융은 금액이 수출 금액이 2억 불 미만인데 활용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포괄금융을 받으면 당연히 이걸 대출받을 수 없겠죠. 이걸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포괄금융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계약서로 나가겠죠. 그렇겠죠. 자, 다음 페이지. 융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금액이 100억 불이에요. 내가 계약서를 100억 불짜리 들고 왔어요. 그럼 다 해주나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융자 한도라고 하는데 그 100억 불짜리 수출 계약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뭐 신용장 거래예요. 그래서 신용장 금액으로 계약서가 있다. 그럼 몇 프로까지 대출이 나가죠? 그건 은행의 마음대로입니다. 은행이 정합니다. 각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금리는 은행이 정합니다. 다 은행이 정해요. 자, 봅시다. 신용장 기준과 실적 기준 금융으로 구분 운영하며 융자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신용장 기준, 뭐 신용장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죠. 증빙 공급 계약 금액. 그 다음에 뭐 유효기일 등을 참고해야겠죠. 그러니까 받는데 오늘 날짜인데 이제 유효기일이 이미 지나가 있다. 그럼 못 받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뭐 2023년도 오늘이 뭐 8월 5일이라고 해봅시다. 6월 5일 걸 들고 올 거예요, 유효기일이. 그럼 이미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해라. 자, 실적 기준 금융은 실정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면 금융 수혜 시기는 신용장 등이 있어야 금융 수혜가 가능하고요. 실적 기준 금융은 실적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뭐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했던 내용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무역금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17페이지. 융자 한도가 뭐냐?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은행이 정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최고 한도를 의미하는 바 신용장 등의 개별 증빙을 증거하지 않고 융자하는 제도이므로 수출 규모를 감안해서 한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자, 신용장 기준에도 과다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금융 이내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달러로 표시되겠죠. 자, 28페이지. 어찌됐든 융자 한도는 뭐다? 외국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아서 정한다. 자, 그러니까 용도별 금융은 자금별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 포괄금융은 기업별로 설정을 하겠죠. 자,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융자 한도를 누가 정해? 외국한 은행이 정합니다. 자, 수입 대행업체가 실수요자를 위해서 수입 신용장을 개설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도 관리 포함을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융자 한도를 어떻게 산하냐? 융자 금액을 산출하는 그 융자 비율이 그 2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곱하기 융자 비율이 있죠. 그 식들을 잘 보면, 포괄금융이 됐던, 뭐, 생산 원자재 원제품 있잖아요. 포괄이 있고, 뭐, 생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뒤에 다 곱하기 융자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다 융자 비율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환율을 곱해요. 왜냐면 수출 금액 등은 다 달러 금액이기 때문에 달러에다가 자, 뭔지 모르는 그 평균 거기면 매매 기준 환율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죠?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만 이제 외우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이제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포괄은 전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용장 등의 금액이 되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전체 신용장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잘 보면 생산액은 무슨 외화 가득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건 똑같으니까 이제 A라고 할게요. 곱하기 A. 이렇게 놓으면 있죠. 그죠? 자, 외화 가득액이 뭐냐? 그럼 별게 아닌 게 원자재 구매하는 자금 곱하기 A겠죠. 완제품 구매하는 자금 곱하기 A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원자재는 수입이라든가 내국 신용장의 외화 금액, 그러니까 수입 구매하는 자금이에요. 곱하기 A. 완제품은 국내에서 사니까 내국 신용장에서 외화 금액 곱하기 A죠. 그럼 외화 가득액은 뭐냐? 이 전체 금액에서 요 신용장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를 뺀 거예요. 그 원자재하고 완제품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외화 가득액이 뭐냐? 거기 보면 수출 신용장 등에 대한 융자 대상 금액에서 원자재하고 완제품 구매자금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외화 가득액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막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쪼개보면 별거 없죠. 좀 약간 이걸 쪼개는 게 제가 할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밑에 조그맣게 아주 뭐 가나다나 마바사 주1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1을 한번 볼게요. 주석 1번 한번 보면 외화 가득액이 뭐냐? 신용장 등에서 소요 원자재 금액을 사정하기 위해서 발급된 소요량 증명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자, 국산 원자재를 현금 거래하지 않고 조달하기 어렵거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매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산정하기가 어렵거나 뭐 이렇게 생산자금이 포함돼갖고 대충 이게 얼버무려서 판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생산자금에 포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 2를 보면은 갑주에 보면 수입대금이 나오죠. 그래서 수입 모음 금액, 수입대금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연체나 대지급 되면 취급을 잘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30페이지. 수출 신용장은 본선 인도 가격으로 합니다. FOB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정한 FOB 가격 환산율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IF로 선박으로 일본, 중국이 돼 있으면 100만 원을 수출했다. 그럼 이게 CIF 금액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를 곱해라? FOB 금액은 0.990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 정도가 운임과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 운임표 등을 환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로 가면 라에 보면 회전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의 액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경우 국내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치고 마번에. 자, 그 다음에 특수 조건 신용장 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과부족 허용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모어 앤 레스 조항이라고 해서 ML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조항에 보면, 여기 과부족 허용 조건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원래, 그죠? 신용장에서. 근데 얘는 10% 차감만 됩니다. 별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수출한 후 매입 비율을 제한하면 매입 비율을 해당 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 분할 선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분할 선적을 하는데, 분할 선적, 분할 청구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1회차, 2회차, 3회차인데, 1회차부터 잘못했어요. 그럼 전부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보증의 신용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ISP 98하고 URDC 758의 조항들이 좀 잘 달라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신용장 기준이니까 UCP 600 적용으로 봤을 때 자,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취급하되 최초 6월 6일 이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적 기일에 지정된 수량이 선적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라고 했고, 즉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할부 선적 조건에서의 취급 기준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융자 취급을 하는데 최초 유효 기일인이 뭐냐? 라고 돼 있죠? 자, 32페이지로 가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인스탈먼트 쉬먼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융자를 취급합니다. 그러면 기간 만료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융자 기간을 대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최초 선적기일 더하기 7일이에요. 왜 이렇게 짧을까요? 만기일이? 바로 매입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반드시 융자 만료일이 됩니다. 여기다 별표. 최초 선적기일 더하기 7일이다. 자, 그 다음에 선적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부 다 회수해야 된다. 라고 되죠. 자, 그럼 이제 일단 금액이 10만 달러예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가등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가등률이라는 게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등률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선적기일이 2000땡년 2월 28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1차 선적 기일이죠. 자, 그때 선적 금액은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여기다가 이제 7일을 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선적기일 더하기 7일 더하기 융자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언제가 융자 만료일이냐면 3월 7일입니다. 융자 기일은 그러니까 만기가 3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1차 선적분에 대한 최초 대출 금액이 얼마냐면 일단 요겁니다. 10만 불에서 가등률을 곱해요.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매매 기준 환율이 얼마냐면 1,300원이고요. 곱하기 융자 비율이 90%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등률은 50%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융자 비율은 90%니까 은행에서 한도가 나가는 거고 평균 매매 기준율을 곱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초 융자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융자기일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갚아야 돼요. 이걸 받아서 갚으면 됩니다. 3만 달러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때 갚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손적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도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대출을 못 받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내용은 중요한 건 없고요. 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을 했었죠. 중개 무역 방식과 나머지 뭐죠? 다 이중융자죠. 이중융자를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융자 시기 및 융자 기간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